안녕하세요. 이슈뽀객입니다. 한국사를 소재로 한 명작들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보내기. 자, 이번에 7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일제시대까지 왔습니다. 군함도까지 정리를 했죠. 밀정, 박열, 암살, 군함도. 그리고 이제 우리 뜨거운 현대사. 네. 5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영화로만 살짝 언급을 해도 우리 역사가 정말 다이내믹하다. 사실 이 다이내믹이라는 표현은 누가 썼냐면요.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라는 분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분이 이 한국전쟁의 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정주의 사관으로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을 분석해서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선배들께 상당히 지적 영향을 줬던 분이죠. 그분은 다이내믹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사 들어봐 볼게요. 현대사 중에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6.25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도요. 자,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메가더 장군 일단 떠오르실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되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서울 수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표현 중에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국군이 나무로 밀려서 결국 부산으로까지 밀려버립니다. 즉 낙동강 경계로에서 그 외 지역까지는 전부 다 뺏겨버린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한반도 적화 야욕을 실천합니다. 김일성 무서운 인물인데 중국의 모택동과 스탈린에게 한반도 공산화 야욕에 대한 꿈을 얘기합니다. 자, 모택동과 스탈린은 김일성을 말렸어요. 근데 김일성은 간이 부을 대로 부었죠. 내래 완전히 공산화시키가시오. 네, 김일성은 쳐내려오고요. 우리는 완전히 밀립니다. 대비도 못했고요. 그 당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빠지게 되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스탈린에게 김일성은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만약에 공중전 양상으로 갈 때 소련의 폭격기들을 좀 제공해달라. 스탈린은 사실 예스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은 미국하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사실상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배경으로 6.25는 결국 일어나게 되고요.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었겠죠. 유엔에서 결국 유엔군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장군이자 상륙작전의 귀재였던 메가더라는 인물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 어떻죠? 조수 간만의 차가 크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그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냐면 썰물 시기에 물이 빠져나갈 때 상륙작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배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메가더의 참모들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냅니다. 해내고 서울을 탈환하고 서울 수복을 기점으로 해서 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가 백두산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개마고원 일대까지 치고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기 직전에 중공군이 내려와 버리죠. 이거 진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51년 1월 4일이 바로 일사후퇴고요. 자, 그럼 50년 12월 24일 바로 흥남 철수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상륙함의 책임자가 한국인 피난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싣기 위해서 무기까지 바다에 버릴 정도로 결단을 내렸다는 점. 이렇게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고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역사적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인천 십리포 해수욕장입니다. 가면은 상륙작전 기념 비석이 있고요. 십리포 해수욕장은 선제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입니다. 한번 갔다 오셔도 좋고요.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최근작이고요.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걸출한 연기가 돋보였던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이 작품은요.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을 지낸 김충식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신문에 연재했던 글을 책으로 묶은 시리즈입니다. 어떤 시기를 담았냐면 김형욱이라는 전 중앙정보부장을
프랑스 파리 외곽의 닭 사료 공장 분쇄기에서 죽여버린 그 사건.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무기 회사와 로비를 벌이며 비자금을 모금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김영욱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폭로해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남산의 부장들은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어두운 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년층 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향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은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고요. 사실 슬픈 장면이기는 한데 그 당시 우리나라 권력 구조의 그런 후진성 이런 것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이제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걸출한 연기, 그리고 김재규 역할을 했던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들 때문에 많은 관객들에게 호평받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택시 운전사입니다. 네, 택시 운전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역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기존에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을 통해서 조명이 됐는데요. 이 택시 드라이버는 독일인 기자의 눈으로 그 당시 광주 현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의 저항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송강호 씨가 이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까지 들어가는 택시기사 역할을 수행하며 익살스러운 면과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광주 시민을 바라보는 외지인의 시선, 이런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바로 택시 운전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제가 뽑은 것은요, 변호인입니다. 이 변호인은요, 1981년 부산의 시국 사건이었던 부림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빨갱이 몰이를 펼치며 많은 청년 지식인들과 민주화 운동가들 이런 분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탄압을 나섭니다. 그 당시 부산 지역에서 청년 대학생 그룹이 야학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공부할 때 독서 토론 열고 독서 서클을 만들면서 시대의 아픔을 고뇌하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게 이제 부림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국 사건으로 이것이 변질됩니다. 즉, 그 당시에는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경찰이 빨갱이 사건으로 규정 지어서 무조건 엮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문해서 빨갱이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노무현이라는 변호사는 부산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이미 80년대 요트를 탔던 부산 최고의 갑부 변호사였어요. 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 사건을 맡을 변호인이 한 명도 없는데 영화에 잠깐 나오죠. 노무현이라는 변호사가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신세졌던 돼지국밥집 사장님의 아들이 이 부림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은 시대에 눈을 뜨게 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벅머리와 순수했던 눈빛을 가진 열혈 변호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은 대사이기도 한데요. 그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노무현이 나누는 대사에서 검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취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학생들이 그 당시 소지했던 책, 그리고 독서 토론에서 활용했던 책에 영국의 E.H. 카가 썼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대요.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한 번쯤 읽어보셨거나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필독 리스트에 들어있는 교양서적이죠. 말 그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서 평가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검사는 이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요. 어떤 꼬투리냐면, E.H. 카가 한때 공산주의 사상을 흠모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한때 따랐던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 책은 빨갱이 책이야. 빨갱이 책을 본 너희들은 다 빨갱이야. 이런 논리였죠.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강호 씨,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노무현 역할을 했던 송강호 씨가 논리적으로 분쇄하는 장면이 있고, 송강호라는 배우가 거기서 절규하는 장면이 있어요. 국민이 국가입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와 공화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달성해냈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느낄 정도로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 바로 변호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87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현재 9차 개헌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통치 구조를 만들어낸 6월 항쟁입니다. 6.29 선언으로 그 당시 군부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88년 서울올림픽 때문에 결국에는 학생 민주화 운동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고 9차 개헌을 감행했고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바뀝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골자였죠. 그리고 이 헌법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요. 1987이라는 영화는 그 당시 6월 항쟁,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 맞는 장면, 그리고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 씨가 물고문 당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의 공작이 탄로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80년대에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묘사하고자 했던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현대사는요, 크게는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라는 두 개의 바퀴를 굴러가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군부 통치는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철저히 유린했죠. 근데 한 명의 사람도 돈만 갖고 살 수 없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공동체가 돼야만 경제도 역시 정상적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며 이제 또 다른 미래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7번의 시간을 거치며 총 25편의 영화를 언급했습니다. 삼국시대, 안시성, 황산벌, 평양성, 고려시대, 무사, 쌍화점, 조선원, 천문, 관상, 왕의 남자, 명량입니다. 이건 조선 전기를 의미합니다. 임진왜란까지. 그리고 조선2, 광해, 최종병기, 활, 남한산성이고요. 조선3, 사도, 영린, 군도, 명당. 여러분들 역시 조선시대를 극화한 영화가 매우 많습니다. 조선이 스토리거리가 많고 전쟁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밀정, 박열, 암살, 군함도 언급했고요. 현대사, 6.25를 배경으로 했던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 택시 운전사, 변호인, 그리고 1987 언급했습니다. 25개니까요. 러닝타임 2시간 기준 50시간이면 해결됩니다. 이틀 밤새시면서 열심히 보시고요. 역사 속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한 작품씩만 골라서 보셔도 코로나하고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살찌우는 한가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감상해 보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슈뽀객이었습니다.